중국은 이미 미국을 우습게 한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과는 다르다. 시진핑 국빈 방문 3일째 되는 날 시진핑은 나오지 않고 리커창을 대신 내보냅니다. 리커창은 적어왔던 종이 한 장 꺼내가지고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이제 옛날 클린턴 시대에 못 살던 중국 아니야. 클린턴 때 중국이 이제 완전히 개방하고 WTO의 그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시장에 발을 담그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고요. 클린턴은 이야 진짜 이거 우리 미국 자본들이 투자할 데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 기회가 많이 시장이 수축되는 중이었는데 대어를 한 마리 잡았다. 이런 거 진짜 이 정도로 기뻐했어요. 중국이 세계 시장에 나와서 미국과 무역하면은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고 그걸 또 가는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연설에서도 강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미국의 젊은이들은 그 당시에 중국이 마치 그 옛날 그 서부로 금맥을 찾아 나서던 그 러시 같은 그런 꿈을 꿨었습니다. 그 클린턴 때. 그만큼 중국을 개방하는데 클린턴이 좋아했고 그 이후인 오바마 때는 될 수 있으면 중국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고 중국의 그 비위를 맞춰가면서 오냐 하면서 이제 중국을 달래오는 스타일의 정책을 썼죠. 그런데 중국이 미국에게 큰 시장이었고 미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인건비가 비싸지고 물가가 비싸지고 그러면서 경쟁력을 잃어가던 미국 제조업의 아웃소싱, 옵쇼링 그러니까 해외의 생산 기지로서 중국은 아주 중요한 그런 국가다. 세계의 공장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단 사람은 그 당시 트럼프 취임 때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한 가지 이상하다 이거 중국은 클린턴 때부터 시장을 개방한 클린턴 때부터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계속 미국이 불공정 무역이다. 이거는 너무 불공정한 그 경쟁 아니냐. 같은 그 세계 시장에서 이거 좀 고쳐달라 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잘 알려진 바에 되면 지식재산권. 이거 너무 막 불법 카피하고 막 난리 보내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시장도 일부 상품 시장, 그리고 미국의 수출할 시장만 개방하지 말고 자본, 외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시장을 좀 개방해라. 그래가지고 미국도 같이 같은 그 완전 개방된 시장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누려보자. 그 환율도 너희들 그냥 고시 환율, 환율 자유화도 아니고 시장에 맡기던 환율도 아니고 그냥 인민은행에서 고시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환율.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제품이 조금 경쟁력이 약하다 싶으면 환율을 뚝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이러니 우리가 무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트럼프는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만을 갖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그 시장이 중요하다는 그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으면서도. 그래서 중국에게 시장 개방, 환율 자유화, 특히 자본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취임 전부터. 그러면서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2017년 11월 달인가 그때 중국 시진핑과 첫 번째 회담을 하러 가게 되는데 그 회담에서 시진핑은 그냥 트럼프를 그렇게 아주 환대를 했는데 막 그냥 대접하고 이런 걸 환대를 했는데 트럼프가 요구하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거의 안 들어줬어요. 그냥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3일째 시진핑 국빈 방문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그 회담에 시진핑은 나오지 않고 리커창을 대신 내보냅니다. 그 당시 중국의 수상이죠. 총리인 셈이죠. 리커창을 내보내서 트럼프를 회담에 상대를 하게 만드는데 거기서 트럼프 팀은 이런 불공정 무역 조건들을 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리커창은 적어왔던 종이 한 장 꺼내가지고 그걸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중국 이제 옛날 클린턴 시대에 못 살던 중국 아니야. 이제는 세계 최대의 미국 다음으로 가는 그 GDP의 그 슈퍼 차이나로 바뀌었고 그런 슈퍼 차이나가 이제 세계의 공장으로서 미국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너희들이 현실을 깨달아라.
그런 우리한테 이렇게 시장 개방해라, 환율 자유화해라, 노동시장을 자유화해라, 이런 잔소리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런 것은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쪽의 이야기가 쭉 읽어내려가니까 분위기가 싸하게 된 거죠. 그 베이징 회담 잘 흑상에서. 그러면서 트럼프는 굳은 얼굴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주는 거 다 듣지도 안 하고 한참 읽어내려가는 중에 아주 적절한 기회에 그냥 땡큐 하고 자리를 차고 일났다는 겁니다. 이게 맥마스터,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맥마스터는 안보보좌관은 NSC 국가안보보좌관이니까 돌아오자마자 국가안보실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걸 파고들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과는 다르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우습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새롭게 중국을 대할 전략을 미국의 대전략을 갖다가 수정합니다. 일종의 오바마의 관용 정책에서 불관용 정책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각 불공정 무역 조건마다 어떻게 대항할 건지. 그래서 크게 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까지 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것이 아주 높은 고율의 관세와 환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세와 환율, 트럼프 1기 때는 주로 고관세 정책을 썼죠. 뭐 40% 때리고 50% 때리면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불공정 무역을 조건을 통해서 국가 보조금을 주고 뭐 완전히 적자 수출해도 기업이 망하는 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좋아. 너희들이 했던 그런 식이라면 우리도 하겠어. 한 게 고관세 정책입니다. 고관세는 오케이. 너희가 30% 가격을 환율 다운시키고 여러 가지 국가 보조금을 줘서 30%를 가격을 다운시켰어? 40% 관세 때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에게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갖다가 대항할 수 있는 큰 파워풀한 무기가 고관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고관세를 때리면 미국 사람들이 비싼 값에 사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성적이지 못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평가를 전문가들은 했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1기 때의 경제 평가를 보면은 바이든 때보다 오바마 때보다 더 물가가 안정돼 거의 2% 선에서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어요. 이런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됐는가를 갖다가 따지면은 미시 경제학, 이자율이 어떻고 관세가 어떻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을 미시 경제학 전문가들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지만 실제로 관세를 얻어맞은 중국은 그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태국 그리고 베트남 이런 데 공장에 유령 공장 비슷한 그 패킹 공장을 만들어 놓고 제품을 생산해서 거리 보내서 베트남산, 태국산으로 다 바꿔서 관세를 피해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덕분에 트럼프 1기 때의 고관세 정책은 그렇게 큰 효과를 못 거뒀지만 안정되고 또 중국에게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물류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중국의 그 산업을 타격을 준 거죠. 그와 동시에 이 관세와 그 경제 봉쇄 정책 때문에 중국에서 있던 수많은 서방의 자본들이, 기업들이 탈중국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는 tariff is beautiful. 관세는 아름다워. 이런 말이 트럼프한테는 상당히 진심으로 들릴 겁니다. 근데 1기 때 이런 모든 중국의 그 대응 전략을 트럼프는 완전히 깨우친 거죠. 깨우쳤고, 그래? 우회를 해서 너희들이 막 이렇게 돌아서 미국 관세 당국의 그 눈을 다 피해나가? 2기 때는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트럼프를 주변에 둘러싼 그 브레인들을 데리고 말을 하고 트럼프의 그 리조트 있잖아요. 최고 부금가는 그 리조트에서 모여서 연구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중국을 확실하게 관세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의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시대이길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트럼프 2.0을 집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기보다는 이제 트럼프의 1기 때의 고관세 정책은 그런 사유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왜 갑자기 미국과의 그 갈등과 대립을
무릅쓰고라도 나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한 그 계기 그리고 그 동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맥마스터가 본 다서전에 나오는 베이징 회담의 그것이 결정 트리거가 되어서 미중 갈등이 신냉전 상황으로 점점 확대되어 나왔는데, 그러면 리커창이 대독한 시진핑의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왜 중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노골적으로 선회했을까요? 그러면 그러한 미국이 요구한 불공정 무역 조건을 중국이 들어주지 못한다면, 그럼 미국은 영원히 중국의 어떤 환율 조작, 시장 제한, 노동시장 이런 자유로 인해서 계속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무역 적자를 계속 봐야 되는데, 이제 누가 봐도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두 국가가 완전히 이제 양보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착해 버린 거죠. 그 트럼프가 취임했을 그 당시, 베이징 회담이 있을 당시, 그러면 중국이 왜 무슨 이유로 이제 미국 트럼프 당신은 무역 불공정 무역 조건 개선해라 이런 소리 이제 하지 마. 중국은 그 정도 수준을 지났어. 이렇게 한 이유를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시장 완전 개방해라가 첫 번째 큰 미국의 중국의 요구가 첫 번째가 시장 개방, 완전 개방입니다.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려면은 중국의 중국 공산당 CCP라고 하는, 짧게는 이 CCP가 중국의 시장에 대해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그게 완전 개방이죠. 말 그대로 완전 개방. 다시 말해서 중국의 토지에 대해서, 중국의 기업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거죠. 그게 시장 완전 개방입니다. 그럼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예요.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 CCP, Chinese Communist Party는 중국이란 국가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유해야 될 대상입니다.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당은 국가보다 우선이다, 이런 건데, 그 당의 기본 토대가 토지와 기업과 여러 가지 자산을 통제하는 그 능력에, 그 힘에 있는데 그걸 포기하라는 거, 이거는 시진핑의 용어를 빌리자면은 체제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마라. 이게 체제의 핵심 이익이라는 겁니다. 공산당의 그 성립 조건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그러면 트럼프가 보기에 그러네, 공산주의를 포기시키지 않으면은 이 조건은 안 되는 거구나. 환율 완전 자유화. 자, 중국 공산당이 환율을 통제합니다. 인민은행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환율을 완전히 자유화해? 그러면은 수출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거며, 그러면 금융주권, 환율이 시장에 의해서 국제시장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금융주권은 중국이 어떻게 공산당이 어떻게 확보할 거야? 이런 염려가 당연히 생기죠. 환율은 그래서 조금씩 자유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시환율이라는 제도까지 왔어요. 옛날에는 완전히 옛날에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위안화가 두 가지였습니다. 외국인용 위안화, 내수용 위안화. 근데 이제는 통합되고, 이제는 조금씩 완전히 민은행에 딱 정해주는 데서 고정환율제에서 이제 완전히는 아니지만 고시환율제로 넘어갔으나 완전한 환율 자유화는 불가능하다. 환율은 바로 수출 경쟁력을 왔다 갔다 하는, 조정하는 일종의 조정장치입니다. 그 세 번째, 자본시장을 개방해라. 이게 지금 미국의 요구입니다. 자본시장 뭡니까? 중국은 지금 터였다고 하지만은 무슨 비자니 마스터니 이런 카드 못 씁니다.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쓰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 카드 사용을 승인해 줄 수 있는 은행 금융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왜? 지금은 중국의 인민은행인가? 중국의 그 카드를 완전히 통제하는 그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그 통제력은 바로 CCP, 중국 공산당의 핵심 권력이다 이거죠. 그것을 포기해? 자, 이제 마지막, 이거 세 개는 다 포기할 수 있어도, 만약에, 심하게 이야기해서, 마지막 하나의 조건은 포기할 수 없다 이거죠. 지금 중국 제품이 싼 이유가 뭡니까? 중국 제품이 완전히 시장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가격 경쟁의 기본 토대는 중국 인민들이 저임금이라는 거죠. 중국 인민들이 실제로 최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농촌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일자리가 없어서 도시로 올라온 청년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20만 원 선을 받고 산답니다.
그 대신에 상해 같은 데 보면은 국제 수준의 최고 수준의 빌딩과 교통과 인프라가 움직이고 있고, 그만큼 거기는 숙박, 음료, 기초 생활비가 비싸다는 거죠. 그런데 20-30만 원 갖고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석박사를 뜬 유학생들이 돌아가면은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받는답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은 중국 임금 작게 준다 이런 불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 인민들의 임금은 우리나라처럼 파업으로 노사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이번에는 얼마를 올려 하는 저임금 통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미국은 이것이야말로 중국의 저가 상품의 원천이다 이거죠. 저가 상품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그래서 중국 시장 개방해, 자유화해, 노동조합도 만들게 하고 노사 간에 합의해서 하도록 해. 이렇게 되면 중국 CCP에서 하겠습니까? 노동시장이 자유화되면 거기서 노동조합이 생길 거고, 노동조합이 생기면 대규모 불만이 터져 나오고 정치운동하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을 흔들어 버릴 건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트럼프 1.0 때 요구했던 불공정 무역 조건 시정 중에 뭐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조금씩 다 개방을 해왔지만 이 네 가지 체제 핵심 사항만큼은 중국 CCP인들 건드릴 수가 없다 이거죠.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이거를 트럼프가 딱 깨달았어요. 아무리 해도 중국 인민들의 저임금, 누가 봐도 인권 침해지만, 잘 살 수 있는 자기 노동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인권 침해지만, 그것을 중국 CCP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요구는 할 수 있대 중국 CCP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구나 불가능하다.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대안은 무엇이냐? 그 대안을 찾는 작업에서 고관세가 나오고, 그리고 약달러와 강달러 패권 체제를 유지하려는 환율 정책이 나오고, 연달아 파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더 큰 것은, 더 큰 그 이유는 트럼프가 그러한 세계 체제를 새롭게 구성하고 WTO 체제를 수정이나 폐지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또 다른 그 문명의 전환기라는 그 점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런 이야기들, 세계가 지금 미중러 대전략 그 3대 축으로 움직이되, 거기에 또 이란을 중심으로 한 여러 불량 국가들이 지금 북한을 포함해서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고, 그 대진영으로 나눠서 신냉전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뭐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풍토적인 면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아니라고, 저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으라고 보지만 신냉전에서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신냉전 퀀텀 패권 쟁탈전이라 해서 신냉전이라는 개념을 그 본질이 뭐냐, 이게 무슨 옛날처럼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싸움 아니다. 이 퀀텀이라는 문명 전환기에 이 패권을 장악하고 다음 질서의 지배적인 그 국가 위상을 누리기 위한 피 터지는 싸움을 지금 세계가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돌이켜보면 참 답답한 점이 굉장히 많죠. 일일이 다 말하다가는 안 되겠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이런 데 좀 더 가도록 의사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양자 물리학에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이 사회 전체를 위한 거대 담론을 좀 더 개발해내고, 이 시기가 그런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문명 전환기, 퀀텀 모프의 시기, 퀀텀 모프 스트레스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기.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 후가 미래에 아주 안전한 항구에 잘 정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책 꼭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쓰여 있습니다. 단지 트럼프에 관해서만은 이 책 쓰던 시기가 트럼프 당선 이전이니까 거기엔 조금 부족하게 써 있지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했는가 하는 얘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좀 뭐 미쳤다, 뭐 미친놈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를 노리고 있는지, 미국이 뭐를 노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 노리는 자리에 가서 먼저 선수를 칠 수가 있고, 앞으로 문명이 이렇게 변한다면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산업이 이머징, 부흥하는 산업이고, 어떤 산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 6년 내에 깔아앉을 건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데도 거대 담론의 시각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피해야 될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도 거대 담론의 시각이 필요하다. 꼭 한번 책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